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삭빛 시인입니다. 오늘은 살럿 브론테의 작품 세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브론테 자매의 소설들 살럿의 제인 에어, 에밀리의 폭풍의 언덕, 앤의 아그네스 그레이가 출판이 1847년에 됩니다. 이 시대는 영국 역사상 가장 화려했던 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데커리의 허영 도시가 그 다음 해, 그리고 디킨스의 데이비드 코퍼필드가 출판된 것이 1849년입니다. 뿐만 아니라 호손의 주홍 글자가 1850년, 멜빌의 백경이 1851년에 각각 출판되었습니다. 그리고 플로베르, 이고, 톨스토이, 도스토옙스키 등이 대작을 배출한 것도 대개 1850년대에서 60년대를 거친 시기였습니다. 이런 세계적인 거장들의 걸작이 배출되는 가운데 세계의 주류와는 멀리 떨어진 영국 북부 한촌 호워드의 목사관에서 브론테 자매가 쓴 소설이 세계적인 의미를 갖게 되고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들게 된 것은 하나의 기적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살럿의 제인 에어는 연애소설로 영문학 중에서 단연 뛰어났고요. 에밀리의 단 한 편의 소설 폭풍의 언덕은 비극적인 작품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문장을 셰익스피어에 버금가는 것으로 평가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들 자매의 작품은 그들의 생애와 밀접하게 결부되어 하나의 비극적인 구성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살럿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의 생활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살럿의 아버지 패트릭 브론테는 아일랜드의 농가에 태어나 각고 끝에 케임브리지 대학을 나와 목사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아일랜드 혈통과 잉글랜드 남부 태생인 켈트족인 어머니의 혈통으로 인해서 그들 자녀는 상상력이 풍부했던 것으로 짐작됩니다. 패트릭이 교구 목사로 승진되어 부임한 곳은 잉글랜드 북쪽 요크서 지방의 황량한 호워드였습니다. 문학적 조예가 풍부한 마리아 브랜웰과 결혼해서 마리아 엘리자베스 살럿 사네브라넬 에밀리 앤 순으로 일남오녀를 낳았으나 이에 두 딸은 어려서 폐병으로 죽고 어머니 마리아도 앤이 태어난 다음 해에 암으로 사망합니다. 그 후 아버지는 재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들은 이모의 뒷바라지를 받으며 쓸쓸하게 자랐습니다. 더구나 자연환경이 그들을 한층 더 쓸쓸하게 했죠. 북쪽 지방이라서 대체로 추운 데다가 겨울이면 눈불어가 심해 암담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 또 인가를 멀리한 살벌한 목사관에서 묘지를 바라보며 그들은 그렇게 자랐습니다. 이러한 자연환경이 에밀리의 심령에 깊은 인상을 주어 폭풍의 언덕을 쓰게 하였고 제인 에어의 묘사에 있어서도 자연과의 교감을 짙게 풍겨주고 있습니다. 자연뿐만 아니라 요크셔 사람들의 강인하고 야성적인 인간성도 그들의 인격 형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습니다. 1824년 살럿은 8살 때 두 언니와 그리고 에밀리와 함께 이웃에 있는 윌슨 목사가 경영하는 코엄 브리지라는 기숙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목사 자녀들에게는 학비가 감면되는 교육기관이었으나 계곡 사이에 위치한 습지대라 건강에는 좋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급식이 빈약하고 교육 내용마저 편협하고 엄격했습니다. 건강에는 좋지 못했겠죠. 네. 이런 생활에 견디기 어려웠던 마리아는 폐를 앓다가 집으로 돌아와서 이듬해 사망하고 엘리자베스도 병을 얻어 곧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에 당황한 아버지는 살럿과 에밀리를 집으로 데려와서 다행히 생명을 건질 수 있었으나
어린 마음에 남긴 어두운 그림자의 흔적은 쉽게 씻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기숙학교가 제인 에어에 나오는 노두의 원형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살럿 자신도 그렇게 연명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진 학대를 받아가며 숨져간 헬렌 번스라는 소녀는 다름 아닌 언니 마리아의 모습이었습니다. 1831년 살럿은 다시 로헤드라는 학교에 들어가 메리 테일러, 엘렌 내시 등 생애를 통해 깊은 우정을 나눈 친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살럿이 보낸 수백 통의 편지가 남아 있었는데 그것은 후일에 캐스켈 부인이 살럿 브론테 전기를 쓸 때 중요한 소재가 되었습니다. 1839년 이른 봄 살럿은 엘렌 내시의 오빠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국 남부지방에서 목사부를 맡아보고 있는 가문이 좋은 착실한 청년이었으나 재미가 없고 상상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이 청년이 바로 제인 에어에 등장하는 세인트 존이라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해 여름에 아버지의 친구인 목사가 내방했을 때 동반해 왔던 프라이스라는 부목사가 성급하게 구원했는데 살럿은 이것 또한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프라이스가 반년도 못 되어 급사했다는 소식이 그녀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가정교사 자리도 마땅치 않고 문화계로 길도 험난했습니다. 주위에 권고도 있고 해서 그들 세 자매는 목사간의 사숙을 개념키로 했습니다. 이에 대한 모든 계획과 준비는 살럿이 도맡았습니다. 이 사업을 위한 수업을 하기에 살럿과 에밀리는 1842년 2월 브뤼셀로 가서 예제기숙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살리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학생들은 대부분 연하의 지방 소녀들이었습니다. 종교와 풍습이 틀리기 때문에 그들 자매는 더할 나위 없이 고독했습니다. 교장은 예제 부인이었는데 엄격한 분이었고 그의 남편은 33세로 불문하게 조예가 깊은 교수였습니다. 살럿은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신랄하고 모욕적으로 혹평을 했는데 에제 씨에게만은 점차 마음이 쏠려 마침내는 연모의 정을 품게 됐습니다. 이것이 후일에 제인 에어 속에 나오는 로체스터상을 그리는데 바탕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의 가을 가사를 돌봐주던 이모가 돌아가셨다는 또 소식을 받고 그들 자매는 귀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에제 씨가 아버지한테 보낸 편지에 자질이 풍부한 자매의 유학을 계속 시키도록 권유를 받습니다. 그러나 에밀리는 고향의 향유를 떠날 수가 없어 그대로 집에 눌려 앉고 살럿만이 다음해 2월에 다시 브뤼셀로 향했습니다. 이런 결심을 하는 데는 그녀의 황양열과 더불어 에제 씨에 대한 연모의 정이 커다란 작용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학습 외에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일도 맡게 됐습니다. 그러나 전체 분위기는 쌀쌀했죠. 예제 씨에 대한 살럿의 감정이 예제 부인에게 감지되고 예제 씨 또한 살럿에 대한 각별히 사랑의 표시를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건강마저 좋지 않아 견딜 수가 없어 1844년 마침내 귀국하고 말았습니다. 사숙을 열었는데 응모에 오는 학생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살럿은 낙담했으나 에밀리는 그런대로 냉정했습니다. 겹친 불행 가운데서도 그들의 운명은 전환하고 있었습니다. 1845년 가을 어느 날 살럿은 우연히 에밀리가 쓴 시의 초고를 발견했는데 그 내용에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곧 이 시집을 출판할 것을 결심하고 출판 비용 일부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살럿, 에밀리, N의 머리 글자 CEA를 따가지고 남자의 익명으로
커러와 앨리스와 액턴의 시집을 다음해 5월에 출판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집을 단 두 권밖에 팔리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관심을 끌지는 못했고요. 시집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살럿은 동생을 격려해 이번에는 소설로 도전했습니다. 역시 같은 익명 커러벨로 자신이 쓴 교수와 에밀리의 폭풍 언덕과 앤의 아그네스 그레이를 여기저기 출판사에 보냈습니다. 그러나 연이어 거절당했지만 살럿은 실망하지 않고 다시 제인 에어를 써서 용감하게도 런던의 이름 있는 출판사에 보냈습니다. 이것이 마침내 받아들여져 스미스 출판사에서 출판해 대호평을 받았습니다. 리 헌트 같은 비평가를 비롯해 당대의 모노 데커리의 격찬을 한몸에 받게 됐습니다. 다음해 1월에 재판이 나오자 인세로 500파운드를 받았습니다. 제인 에어가 성공하자 폭풍의 언덕과 아그네스 그레이도 주목을 끌게 됐습니다. 다만 폭풍의 언덕만은 당시에는 이해되지 않아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너무 이색적이고 이해하기 곤란할 정도로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세평에 대해 에밀리는 침착하고 초원했습니다. 계속해 출판한 썰리와 빌레트도 호평을 받게 되자 이제 그녀의 문학적인 지위는 확고해졌습니다. 셀리는 1810년대에 있었던 노동계급의 소외를 다룬 야심작이었는데 복잡하고 규모가 큰 대사건을 인도적인 입장에서 다루었습니다. 그녀의 딴 작품들과는 다른 특이한 세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레트는 그녀의 주변에서 소재를 택했습니다. 블루셀 시대의 그녀의 동경과 정열과 고민이 짙게 반영되고 있습니다. 빌레트는 대륙의 어떤 도시의 이름인데 그것을 브루셀이 틀림없을 것입니다. 주인공은 이곳 기숙학교의 여교사로 같은 학교의 남교사와의 연애 이야기입니다. 온갖 고난을 겪은 뒤에 결합되는 서정적인 향기가 풍부하게 느껴지는 박력 있는 작품이라고 보겠습니다. 살럿에게는 명성과 더불어 남동생 브란웰과 여동생 에밀리와 앤의 죽음이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뒤따랐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시력이 부실한 70이 넘은 늙은 아버지와 살럿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이 무서운 고독과 고뇌를 극복해가며 썰리와 빌레트를 완성시켰습니다. 이무렵 그녀에게 이안이 있었다면 저명 인사들과의 교제와 생애와 직위 캐스켈 부인을 얻었다는 것뿐이었습니다. 빌레트가 출판되기 조금 전인 1852년 크리스마스 무렵 아버지의 부목사 니콜스가 구원했습니다. 8년 전에 이곳에 부임해온 은연중에 그녀에게 매혹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결혼을 극력 반대했습니다. 훌륭한 딸의 배필이 되기에는 부족한 인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마을 사람 중에도 분개하는 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니콜스는 다음해 5월에 그곳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을 떠난 뒤에도 살럿과는 조용히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마침내 완강한 아버지를 설득시킨 살럿은 1854년 6월에 그와 결혼했는데 아버지는 끝내 식장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니콜스는 비록 평범했으나 성실하며 그녀에게 순수한 사랑을 바쳤습니다. 그들의 결혼 생활은 이해와 신뢰로 이루어진 원만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행복한 결혼 생활에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855년 1월 친구 집을 방문했다가 돌아오는 길에 열병을 얻어 병석에 눕고 말았습니다. 남편의 지극한 간호도 효과가 없었던 것입니다. 병석에서 친구들한테 보낸 편지에 살럿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의 남편보다 친절하고 선량한 사람은 세상에 또 없을 거야. 그녀는 3월 31일 늙은 아버지 앞에 아버지를 앞서 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제인 에어는 작가가 자라온 환경과
생활을 알지 못하고는 정확히 이해하고 감상할 수 없는 자전적인 소설입니다. 따라서 그 배경을 안다면 제인 에어의 복잡한 해석이 자명해집니다. 이상과 같이 작가의 생애를 비교적 자세히 다룬 것도 그런 때문입니다. 제가 자꾸 눈물이 나네요. 그 소설을 생각하니까 그녀는 어려서부터 낭만주의 사조에 깊은 영향을 받았으나 자신의 작품에서 기계성과 신비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밀실에 감금된 로체스터의 미친 아내의 이야기라든가 먼 곳에 있는 애인의 목소리를 듣는 장면이 이런 것을 풍기고 있습니다. 이런 요소가 내재해 있는 엄격한 의미에서 자전문학이라고는 할 수 없죠. 아유, 계속 내 마음에 제가 눈물이 자꾸 나고 그녀의 생애에서 살펴봤듯이 샬롯의 성품은 예민하고 섬세하면서도 솔직하고 대담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또 예민하고 섬세하고 솔직하고 대담한 것은 좀 저랑 닮았네요. 그런 성품이 작품 속에 생생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되고 분장된 작품의 밑바닥에서는 살렛의 마음속에 간직되고 있는 것이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내면 심리의 표백으로 티없이 아름다운 숨결입니다. 이 요소는 이유를 초월해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이것이 작품이 주는 매력입니다. 네, 이 작품은 삼성세기 문학에서 발췌한 작품입니다. 고맙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즐거운 성탄절 되시길 바라겠습니다.